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명록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FDI를 이제 주제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제 FDI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이제 아주 흔하고 또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많이 이제 다뤄져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어떤 국가가 성장함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이제 자원의 투입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이를 통한 이제 선순환적 구조를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의 단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원의 한계라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 뭐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까지 포함해서 이제 자원 투입의 한계라는 것은 모든 이 주체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예산 제약의 형태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FDI는 일국이나 어떤 기업이나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뭐 FDI로 하면 보통 기업과 이제 국가일 테니까요. 이제 본 연구는 이제 국가 단위로 접근을 해보는데, 한 국가 내에서 갖고 있는 내부 자원이 있을 것이고, 이 내부 자원 이외에 추가 자본을 획득하는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FDI 형태가 될 것이고요. FDA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이제 냉전 시대에는 이제 서방과 이제 구소련 진영과의 이제 구별돼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되었었는데, 1991년 이제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서구 자본이 이제 구소련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으로까지 연결되면서 FDI는 한 국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원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외부 자원의 투입을 통해서 이제 급성장을 시현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이제 기제로서 많은 환영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반대로 FDI를 시행해야 되는 투자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국 내에 투입이 돼야 되는 이제 자원이 바꿔 생각해 보면 현지국으로 이전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필요한 직업의 창출이나 그리고 필요한 재원의 확보의 열세를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FDI가 최초에는 범세계의 물결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차 FDI가 자원의 이전으로 이제 이해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하거나 이제 자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책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FDI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학술적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FDI가 효율성을 이제 제고한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점점 경제 발전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 선진국일수록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자원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자원 투입에 있어서의 이제 비용 구조가 악화가 되고 이렇게 악화된 비용 구조는 궁극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약화된 가격 경쟁력은 이제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GDP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FDI라는 것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위 말하는 생산 기지 확보를 목적으로 이제 저개발국이나 이런 나라로 이제 향해 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FDA라는 거는 비단 이제 자본의 투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의 이전 혹은 노하우, 기업의 노하우라든가 이제 자원 운영의 노하우 등이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 FDA라는 것은 효율적인 자본의 이전, 이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로 기결된다고 통상 FDI 초기 학술 연구에서는 보통 결정을 내리곤 했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과는 좀 차별화되게 FDI라는 것이 투자국의 자본이 넘어감과 동시에 현지국의 이제 내부 인프라적 요소. 예를 들어 인구가 충분하다, 인구 밀집도가 높다면 그 현지국에서는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소비 기지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자체가 바로 내부 인프라적 요소로 볼 수 있고, 또한 어떤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을 집행시킬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점점 이제 FDI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비단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FDI 효율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현지국의 내부 인프라적 요소의 중요성, 동시에 인구 구성에 있어서도 소비 시장으로서의 가능성, 한 걸음 더 나가보면 보통 FDI라는 것이 생산기지의 확보가 주요 초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개발국 위주로 이제 진행되기가 십상인데, 이 경우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부패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은 부패도라는 것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FDI라는 자원이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제 고려해서 새로운 관점의 FDI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의 관점보다는 FDI가 현지국에 존재하는 내부 인프라적 요소와 결합해서 현지국에서 창출하는 경제 효과, 이 부분에 앞서서 결정돼야 될 것이 바로 내부 인프라적 요소와 결합했을 때 FDI가 바로 그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이제 본 연구는 그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의 큰 틀은 이론 모형을 이제 설정해보고 나서 이론 모형에 따라서 FDI가 현지국의 내부 인프라 요소와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 총용이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실증 분석으로 연결하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제 추후에 이제 시사점을 이제 도출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지역별 FDI 변화를 이제 묘사한 것인데요. 일단 기준점은 OECD 국가들의 이제 평균 FDI 유입액입니다. 그러니까 in world FD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지역들, 대표적으로 이제 동유럽, 유럽에서 동유럽을 포함한 유럽이고요. 그리고 남미 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이제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동아시아 지역. 이 지역들과 OECD의 평균 FDI 유입액의 차익을 이제 도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 2013년, 14년에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히 OECD를 추격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되었던 금융위기 이후에 생산기지로서 이제 중국이 부각되면서 동시에 베트남과 같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도 FDI의 이제 주요 수혜국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도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 도표에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은 OECD와의 그 차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즉 배터리를 위시한 2차 전지의 경우에 이제 광물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고, 점점 이제 희토류라든가 이런 광물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점차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이제 FDI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일단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 연구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이론 모형을 설정해 볼 것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FDI가 현지국의 자원과 결합했을 때 현지국의 총용이 늘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에 이제 FDI가 효율적인 자본의 배분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결합에 관련된 이론적 접근을 거의 최초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효용이라는 것은 ZX로 주어지는데, 이 X라는 것이 내부 자원일 수도 있고 본 연구의 프레임으로 보면 내부의 인프라적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이 X가 투입될 때 이제 Z의 총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본식으로는 1차 미분값이 0일 때, 왜냐하면 총용은 그 특성상 오목성, 콘케버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미분값은 0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1차 미분값이 0일 때 해당 국가의 초용은 이제 극대화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보면 이제 Y라는 것이 FDI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는 이제 X, 즉 수혜국의 내부 자원과 FDI로 주어지는 Y라는 외생 변수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결합할 때는 1대1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P와 P1-P의 비중으로 이제 조절되며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경우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증명된 식과 같이 PZX 더하기 1-PZY, 즉 오목함수의 특성을 봤을 때 X와 Y점에서 P와 1-P로 교합이 되는 이 값보다는 이 PX와 PY가 한 점에서 결합이 된 후에 거기서 갖는 총효의 값이 필연적으로 이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목성으로 이제 정의되는 효용 함수의 기본 특성에 준한 것인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결합이라는 단순 코드를 활용해 봤을 때 P와 1-P의 비율로 결합되는 X와 Y는 필연적으로 더 높은 후생 수준을 이제 창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러한 이제 간단한 이론식을 통해서 과연 FDI가 결정을 낼 때 어떠한 요인들이, 즉 내부적 인프라 중에 어떤 요인들이 보다 많은 규모, 보다 큰 규모의 FDI를 수혜국에 선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정을 해볼 것인데요. 이제 변수는 크게 ECRI, HDI, DNCR이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로그 FDI는 국별 FDI 유입액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이제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서 1인당 GDP와 GDP 성장률을 사용을 해봤고요. 먼저 EC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에서 발췌됐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국가의 총수는 이제 144개국입니다. 144개국이고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19년까지,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이제 시계열을 기준으로 해서 144개국의 이제 FDI 유입액과 기타 변수들의 이제 시계열을 설정한 후에요. 이제 구축을 하게 됐는데 이 시는 enforcing contract입니다. 즉 FTA가 들어갔을 때 혹은 그 나라에서 어떤 계약이 시작됐을 때 이걸 과연 enforcing 할 수 있느냐, 이제 특정시킬 수 있느냐, 집행시킬 수 있느냐, 그 인프라 수준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RI는 resolving insolvency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퇴출이 자유롭게 담보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지표값이고요. HDI는 이제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연구들은 HDI가 높아질수록 Learning by Doing 효과가 강해지면서 FDI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DI를 변수로, 설명 변수로 투입해 봤고요. D에는 인구 밀도입니다. 인구 밀도는 FDI 입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더러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도시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를 특정해 봤고요. 이제 CR은 필연적으로 BOECD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개발 수준이 낮다 보니까 이게 부패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패 수준에 있어서 OECD와 BOECD는 차이를 보일 것이냐, FDA의 유입액 수준에서요. 이 부분을 검증하고자 이제 투입을 해봤습니다. 추정식은 이제 3부터 식 6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표 2는 전체 샘플에 대한 이제 폴링 OLS 이제 추정값이고요. 여기서 시간 변수와 각 지역 더미를 통해서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가장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먼저 EC와 RI 모두 다 이제 유의적인 수준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HDI 역시 인간 개발 지수도 FDI 유입액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정의 효과를 이제 미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그 D에는 이제 인구 밀집도인데요. 인구 밀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FDI 유입액이 이제 늘어날 것임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재밌는 것이 이제 이 커러시입니다. 부패 지수요. 이 부패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이 부패는 지금 더미 변수로 이제 교체를 해서 이제 설정해서 만든 것인데
이 CR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청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지금 나온 결과에 따르면 부패도가 낮을수록, 즉 청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FDI의 총 유입액은 이제 감소하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부패하면 할수록 FDI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근데 본 연구의 이제 샘플이 기본적으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비OECD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144개국에 달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OECD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이제 비OECD 국가에서 적용되는 성격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궁금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사항과 같이 한 차례 더 이제 추가 검증을 하면서 크로스 체킹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들의 집단으로 구별해서 이제 각각 추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핵심은 비OECD 국가들인데요. OECD 국가들과는 확실히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비OECD 국가에서 GDP 성장률이 유의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OECD 국가는 유의적이진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낮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일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은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OECD 국가에서는 EC, 즉 계약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사회적 인프라가 들어와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다만 투자국 입장에서 비OECD 국가에 투자를 할 때는 enforcing contract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 나라에 이게 바로 사회적 인프라겠죠. 이게 높을수록 더욱 큰 금액의 FDI를 투입한다라는 것이 이 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HDI는 유의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덴서티도 유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흥미로운 것이 이제 이 커럽션 쪽이에요. 이 그 부패 쪽에 있어 갖고는 지금 OECD와 비OECD 국가는 완전히 다른 양태를 보입니다. OECD 국가는 청렴하면 청렴할수록, 즉 부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FDI 금액 규모가 이제 확대됩니다. 굉장히 큰 값으로 확대가 되는데 비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청렴하면 청렴할수록 FDI 유입액이 축소됩니다. 바꿔 말하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FDI 유입액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본 표에 따르면 표 2에서 나왔던 이제 부패도의 마이너스 효과는 BOEC 국가들에 의한 것으로 이제 밝혀졌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BOEC 국가들의 이제 경제 발전 단계가 낮기 때문에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FDI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틀에 따르면 FDI는 분명히 수혜국의, 즉 현지국의 사회적 인프라와 결합을 하는데 특히 비OECD 국가들일 경우에는 사회가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FDI 유입액의 규모는 확대됩니다. 다만 선호되는 국가의 타입으로 보면 즉 enforcing contract, 즉 계약이 맺어진 다음에 이를 법적으로 구속시킬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이 인프라가 정확히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FDI 유입액의 규모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FDA가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해서도 이게 인솔번시를 풀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FDA 유입액이 동시에 커질 것임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거의 골든룰처럼 지켜지는 자원 배분, 그리고 이를 통한 효율성 관점이 아니라 현지국의 내부적 인프라와 FDA가 결합을 할때 어떤 것들이 FDI의 유입액의 규모를 결정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론적 검증을 일단 시작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OECD와 BOECD 국가를 구별해서 이제 비교 검증함으로써 실제로 매우 서로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고 결합했을 때 중요한 변수도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의 관련 분야, FDI 결정 요인에 관련된 기존 분야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본 연구는 국가 단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산업 단위로 서로 간에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특정 산업군의 몇 개를 선택해서 과연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후속 연구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